기습적인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에 새 남북관계에는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쟁점들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어제 이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참 여러 의문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수소탄인지 여부, 그리고 과연 이 시점에서 왜 핵실험을 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제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김정은의 생일맞이 축포. 내일이 김정은 생일이라고 하던데요. 자신의 과업으로 삼으려는 걸까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생일 축하 행사를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김정은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기획을 해서 이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행사보다는 약간 강한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했을 뿐이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첫 꺾어지는 5년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상징 조작과 실질적인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체제 결속의 결정적인 계획을 삼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그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핵실험을 저는 기습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게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운영해 오면서 이 전에 이제 김정일과 김일성이 생일 전후로 해서 핵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4차 핵실험도 당했다. 예컨대 2차 핵실험 때는 김일성 생일이 지나고 나서 한 달쯤 후에 했고, 그 다음에 3차 핵실험 때는 김정일이의 생일 3일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도의 북한의 자위권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표현으로 하면 이런 자위권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확실한 말하자면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는 소재로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내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36년 만에 5월에 7차 당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대에는 사실 굉장히 북한 모두의 에너지를 총화시키는 건데 이 기간이 풍고 과학의 전례 보면 3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립니다. 말단 셈법부터 의견을 모아서 당 중앙까지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수소탄 발사라는 키워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북한 소학교나 모든 각급 학교에서는 이걸 주제로 예를 들면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논리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보다 진전된 자기들이 왜 가져야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 개발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고 주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결국은 핵 방점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이 뜻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공고할 수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 권력을 굉장히 공고히할 수 있는 그런 방한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이제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그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면 사실상 그 전에 좀 사전 징후들이 좀 몇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모란봉 악단의 또 중국 공연 취소라든가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의문의 교통사고 등등 여러 일련의 이런 북한 내부의 일들이 이번 핵실험 계획과 어느 정도 일련의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제 모란봉 악단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번에 핵실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적인 어떤 견해는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본다면 예컨대 모란봉 악단 사건하고 이번에 핵실험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예를 들어서 모란봉 악단이 가서 연주를 못한 것은 수소폭탄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영향을 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봉 악단 사건을 일부러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단행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철수를 시켜가지고 바로 강수를 둬가지고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안의 성격이 근본으로 달리한다. 왜냐하면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 보호용으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권력 지탱의 최후의 보루 수단입니다. 이걸 갖다가 문화예술적인 어떤 행사의 일환인 그런 모란봉 악단 사고로 비교하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대신에 김양건 사건은 이번 핵실험과 연관해서 추론해볼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김양건 사건이 났을 때 과거의 북한의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투 일환일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 그것이 북한 체제의 어떤 성격과 북한 체제가 김정은이가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반드시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과거 사례 때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핵심이 바로 이렇게 새벽 연초부터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걸 보면 김양건이는 어떻든지 간에 일단 통전부에서 대남 공작 업무와 함께 대화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일단 8.25 합의를 통해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현 국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보여서 장기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예. 그러나 군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자기네가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과 우리 한국과 또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보다는 이런 강경한 핵 압박을 통해서 거꾸로 압박하는 거죠. 역 압박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르다. 예. 판단해서 이렇게 핵실험 카드들이 밀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암투의 일환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사고를 냈을 확률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지금 말씀하신 암살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핵실험 같은 경우는 강경 군부가 주도를 한 것이고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강경 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두 가지 볼 수 측면이 있죠. 핵실험 과거 다른 나라도 보면 핵실험 단계는 그 플랜이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쭉 일련의 과정을 있었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양건이가 있지만 국제 담당 비서인 강석주가 오래전부터 모스크바에서 병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이른바 겉으로는 우리가 다소 유화적인 인사들이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고 김양건이가 물러나면 동시에 백두혈통의 일환이었던 최룡해가 다시 등장하고 다시 강경 군부가 주도를 한다라는 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에서는 일종의 무력 정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탈레반의 사례를 얘기를 들으면은 탈레반은 무장단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갈등을 일으키니까 국제사회가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재가 큰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큰 게 없거든요. 이런 식에서 외교 관계를 무시한 권력 내부에서도 군부가 주도했다라고 보면은 타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행위를 본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북한 체제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가지고 국제사회부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예. 역시 북한은 대책이 없는 나라야. 이러면서 단순하게 국내에서 남남 갈등만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재가 몇 년을 했어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달래자. 예를 들어서 핵 문제 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일단 육자회담 한번 열고 보자. 이런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수가 다시 또 무모한 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예. 우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보시죠. 예, 과연 수소탄 성공이 과연 확실한 것이냐.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백악관도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은 이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또 이 국가 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은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을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철저히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지난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국가들이 공통된 평가가 아직 북한의 수준이 수소폭탄까지 제조할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 일치된 예. 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실험을 했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이 수소폭탄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되거든요. 예. 일반 재래식 핵폭탄에 비해서 그걸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지진 그 강도가 불과 이제 4.8, 4.9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6메가톤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킬로톤 정도. 이 정도의 아주 그 폭탄 위력이 낮은 걸로 본다면 절대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된다. 그러나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없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협상용 허풍인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자폭탄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기존의 수소폭탄보다는 낮은 단계.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어제 저녁에 국회 정보위가 열렸을 때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말을 빌어서 브리핑을 한 것이어서 국정원은 북한이 발표한 전문 중에 새롭게 개발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어제 저녁에 했어요.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새롭게 개발된 것이 이게 뭐냐 과연. 그런데 기존보다는 발달했고 수소탄 위력보다는 낮다. 그럼 그걸 전제인데 그리고 나서 어제 여야 간사, 정보위 간사들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방사능을 포집해봐서 알겠지만은 방사능 포집 중에 물자 중에 리튬6가 나오면 수소탄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리튬6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집하는데 3일 내지 5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진앙지가 낮은 데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킬로톤이 1킬로톤은 이제 1000톤 정도의 다이너마이트 되니까 하는데 이것은 보다 발전된 방식.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보고서를 관련 보고서는 새로운 이제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핵실험을 할 때 진동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캐비티 방식이라는 방법을 썼을 수 있다. 미국에서 극히 소수 언론이지만은 여러 가지 개연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 원자탄보다는 발전된 형태지만 수소폭탄보다는 낮은 단계,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설사 이제 수소폭탄 성공은 허풍이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문가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발력을 본다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평가차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차치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포집, 소위 채취해서 측정하고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쌓이는 집단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어려워서 앞으로도 미결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코 폄하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이게 수소폭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핵 전문가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석윤열 교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수소폭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자위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핵의 고도화, 핵의 소형화, 핵의 경량화를 포기하지 않고 체제 보호용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젠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안에는 수소폭탄까지 개발해서 실전 배치의 단계까지 올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상응한 대가를 강구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석을 하게 하려면은 우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가 뭔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 시점에서 진짜 우리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과연 확성기 말고 대응 수단은 없는지. 사실 확성기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또 다른 수단은 없는지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확성기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심리전은 핵무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급하면 핵무기는 한국으로 쏘면 수십만과 엄청난 도시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심리전이 북한 세를 파괴하는 거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확성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마침 8.15 합의에 통해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핵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 출발점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당 일각에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된다. 원희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핵을 갖고 싶다 그래서 갖고 있을 수단이 아니고 지금 확성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가 별로 없는데 확성기는 있고 이제 또 다른 전술적이라는 게 SLBM 나왔을 때 우리가 원잠을 가져야 된다.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서 심포급 잠수함에서 만약에 북한 동해안 원산항이나 청진에서 빠지는 우리가 바닷속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자라는 건데 원자력 잠수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이 잠항 기록이 88일입니다. 88일 동안 물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중국이 깼죠. 지금 중국 해군사령관이 우송리라는 사람이 잠수함을 끌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석 달 이상을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라면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은 수십 년도 물속에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얘기했지만은 자위적 수단 킬체인이라든지 KAMD 방식인데 이거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최소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에는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수소탄이다, 맞다, 아니다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어요.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보다 발전된 나름대로 핵 자유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대응 수단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고 국민들 의견, 여야 의견을 총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에선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건데 그것도 극히 한시적이거든요. 가장 피해자는 한반도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좀 명심해서 우리가 좀 의지를 좀 모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몇 가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제 그 예측 불가한 김정은의 그 행태. 사실 핵무기보다도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예측 불가한 김정은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추가 도발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제사회의 동향과 또 가용할 수 있는 진짜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뭐냐에 따라서 논란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가지고 계속 선전전을 강화할 것이나 추가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또 곧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핵실험보다 강한 도발은 있을 수가 없다. 저강도의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저강도의 도발이라는 건 어떤? 예컨대 가장 북한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도발 중에 하나가 NLL이나 또 DMZ 일대에서의 무력 도발 행위를 상정할 수 있죠. 아까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엔이라든가 북한이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에 가면 거기에 반발해서 전략적 도발을 할 겁니다. 기존에 KN 계열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력 시위를 다시 한번 할 개연성이 있고 물론 당장의 5차 핵실험을 당장 준비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재래식 수단, 투발 수단을 통한 우리는 이런 타격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